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북두칠성 도서관에 가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헨리 카가 쓰고 김택현이 옮겼습니다. 역사는 단지 그것이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역사가의 고유한 목표는 그것뿐이란 말한 랑케는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어떠했는가를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E.H. 카는 역사의 사실들은 역사가들이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루비콘 강을 건넜지만 역사가들은 오직 시저가 건넜다는 사실만을 중요한 것이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대답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성격이라는 문제를 놓고 철학적인 토론에 나서지는 않겠다. 편의상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사실과 방의 한가운데 탁자가 있다는 사실이 똑같은 혹은 비교될 수 있는 종류의 사실이라고, 그 두 가지 사실 모두가 똑같은 혹은 비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에 들어온다고, 그 두 사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똑같이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대담하긴 하지만 그다지 그럴싸하지는 않은 이 가정에서조차 우리의 논의는 즉시 과거에 관한 사실 모두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혹은 역사가에 의해서 그렇게 취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역사의 사실과 과거의 사실이긴 하되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별해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상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모든 역사가들에게 똑같은, 말하자면 역사의 척추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이 있다.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라는 하우스만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역사가를 정확하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은 어떤 건축가를 잘 말린 목재나 적절하게 혼합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의 작업이 필요 조건이지만 그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일들을 위해서라면 역사가는 역사학의 보조학문, 고고학, 금석학, 고전학, 연대 측정학 등과 같은 것들에 의지할 자격이 있다. 역사가는 도자기나 대리석 조각의 기원과 연대를 결정할 수 있거나 희미한 비문을 판독할 수 있거나 또는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는 데 요구되는 정밀한 천문학상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특수한 기술을 구비할 필요는 없다. 19세기의 사실 숭배는
문서들에 대한 숭배로 완성되었고 정당화되었다. 문서들은 사실의 신전 안에 있는 약속의 상자였다. 경건한 역사가는 머리를 숙이고 문서들에게 다가갔으며 그것들에 관해서 황공스러운 어조로 이야기했다. 만일 여러분이 문서들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그 무엇인가는 정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인가에 본격적으로 접근할 때 이러한 문서들, 법령, 조약, 지대대장, 보고서, 공무상의 통신문, 사신과 일기 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어떤 문서도 고작 우리에게 그 문서의 작성자가 생각한 것을, 그가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을, 그가 일어나야만 했다고 생각하거나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것을, 혹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해 주기를 원했던 것만을, 혹은 심지어 자신이 생각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것만을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 모두는 역사가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해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거의 행동은 만일 역사가가 그것의 배후에 있었던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역사가에게는 죽은 것, 즉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사유의 역사이며 역사란 사유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가가 그 사유를 자신의 정신 속에 재현하는 것이다. 역사가의 정신 속에서 과거의 재구성은 경험적인 증거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 재구성은 원래 경험적인 과정이 아니며 또한 사실들의 단순한 나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 재구성의 과정이 사실들의 선택과 해석을 지배한다. 참으로 사실들이 역사적 사실들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점에서 콜링우드와 가까운 입장에 서 있는 오크셔트 교수, 역사란 역사가의 경험이다. 역사는 역사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역사를 서술하는 것만이 역사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산이 보는 각도를 달리할 때마다 다른 형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산은 객관적으로 전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무한한 형상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석이 사실들을 확정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현존하는 어떠한 해석도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 해석이나 저 해석이나 매한가지이며 역사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나중에 역사에서의 객관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반드시 고찰하겠다. 그러나 콜링우드의 가설 속에는 훨씬 더 커다란 위험이 숨어 있다. 만일 역사가가 반드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눈을 통해서 자신이 연구하는 역사적 시대를 바라보아야만 하고, 또한 과거의 문제들을 현재의 문제들의 열쇠로서 연구해야만 한다면 그는 사실에 관한 순전히 실용적인 견해에 빠져서 올바른 해석의 기준은 현재의 어떤 목적에 대한 그 해석의 적합성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이러한 가설에 따른다면 역사의 사실은 무가 되고 해석이 전부가 된다. 주로 개별적이었던 경제의 생산과 조직의 형태가
주로 집단적인 형태로 점차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 오랜 풍요로운 시기가 나온 그 이데올로기는 아직도 서유럽에서, 그리고 모든 영어 사용권 국가에서 지배적인 힘으로 남아있다. 자유와 평등 사이, 또는 개인적 사유와 사회적 정의 사이의 긴장을 추상적인 용어로 말할 때, 우리는 추상적인 관념들 사이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 역사가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라면 불만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의 농민이나 하나의 촌락에 관해서 알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천 개의 촌락에서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역사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존스의 결혼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들은 만일 바로 그 똑같은 이유들이 존스와 같은 세대에 존재하는 수천 명의 다른 개인들의 결혼까지도 가로막아 혼율의 실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역사가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그 이유들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운동이 소수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그 진부한 말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모든 효과적인 운동에는 소수의 지도자들과 다수의 추종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운동의 성공에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서 수는 중요하다. 사적인 악행은 곧 공적인 이익이라는 만데빌의 말은 이러한 생각을 포착하고 그것을 일찌감치, 그리고 일부러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가 헤겔의 이성적인 간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개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나 이성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것들의 목적에 봉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인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정한 필연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아담 스미스를 본따서 인간은 의식적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에 남을 인류의 보편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는 무의식적인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거의 한 세대 전에 칼 만하임이 예견했고 지금도 상당히 만연해 있는 또 하나의 위험은 사회학을 일련의 개별적이고 기술적인 사회적 재조정의 문제들로 분해시키고 있는 그런 위험이다. 사회학은 역사적 사회들을 다루며 그 사회들 하나하나는 특수한 것으로서 특정한 역사의 내력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나 사례 나열과 분석에 관한 이른바 기술적인 문제에 틀어박힘으로써 일반화와 해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정지된 사회의 무의식적인 옹호자가 되겠다는 것일 뿐이다. 사회학이 쓸모있는 연구 분야가 되려면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사회학은 또한 역동적인 학문, 정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 발전에 관한 연구가 되어야만 한다. 그 밖의 점에 관해서는
역사학이 더욱 사회학적이 될수록, 또한 사회학이 더욱 역사학적이 될수록 양쪽 모두에게 더 나을 것이라는 점만을 말해두겠다. 서로 간의 교류를 위해서 양쪽의 경계를 넓게 펼쳐놓도록 하자. 인간은 자연적 존재물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변화무쌍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독립적인 관찰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인간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야 하는 존재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간은 생물학에서 그러는 것처럼 자신의 신체 구조와 신체적 반응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나 역사가는 의지가 발휘되는 인간 행동의 여러 형태들을 통찰하고 어째서 자기의 연구 대상인 인간들이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역사와 사회과학의 고유한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되는 것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다. 역사가의 관점은 그가 행하는 모든 관찰에 불가피하게 개입하며, 그래서 역사는 그야말로 상대성으로 가득 차 있다. 칼 만하임의 말대로 경험을 포괄하고 수집하고 정리하는 범주마저도 관찰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자의 모든 관찰에는 반드시 그의 편견이 개입한다는 것만이 진리는 아니다. 관찰의 과정이 관찰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 또한 진리이다. 역사가 거의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는 두 번째로 공연할 때의 등장인물들은 첫 번째 공연의 결말을 알고 있고, 따라서 그에 관한 지식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볼셰비키는 프랑스 혁명이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게서 끝장났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혁명도 똑같은 방식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들 중에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가장 닮은 트로츠키를 불신했고,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가장 닮지 않은 스탈린을 신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가올 호경기나 불경기를 예견하는 경제학자는 그의 권위가 대단하고 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면 자신이 예견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견된 현상의 발생에 기여한다. 역사적인 관찰에 근거하여 전제정은 단명하다는 신념을 확산시키는 정치학자는 독재자의 몰락에 기여할 수 있다.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의 행동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은 그 예언의 실현을 더 가능성 있게 만들려는 의식적인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연한 일로 간주되어 온 어떤 사건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사건들의 좀 더 광범한 양상에 의미 있게 합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일은 진정한 역사가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지는 못한다. 우연은 그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나는 역사에서의 우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 속에서 추구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역사가가 사실을 선택하고 배열하여 역사적 사실로 만드는 것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비역사적 사실의 구별은 엄격한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도 일단 그것의 적절성과 중요성이 밝혀지면 역사적 사실의 지위로, 말하자면 승진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모습이 지난 400년간의 그 어느 때보다 더 급속하고 더 철저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때, 그런 처방은 일종의 굉장한 무지라고 생각되거니와 그 무지 뒤에 들어서는 것은 세상이 멈춰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전반적인 진보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무기력하게 또한 체념한 채로 어떤 향수 어린 침체 상태에 빠져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인 것이다. 나 자신으로 말하면 나는 여전히 낙관론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네이미어 경이 나에게 강령이나 이상을 피하라고 훈계할 때 오크셔트 교수가 나에게 우리는 특별히 어떤 곳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배를 흔들지 못하게 살펴보는 일만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포포 교수가 하찮은 점진적 공학이라는 엔진의 힘으로 애지중지하는 T자형 고물차를 길 위로 계속 끌고 다니기를 원할 때, 트레버 로포 교수가 소리쳐대는 급전주의자들의 콧잔등을 후려갈길 때, 모리슨 교수가 역사는 건전한 보수적인 정신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할 때, 나는 격동하는 세계, 진통하는 세계를 내다보고 나서 진부하기조차 한 어느 위대한 과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래도 그것은 움직인다. 역사는 완벽한 객관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도 않다고 E.H. 칸은 주장합니다. 사료를 기반으로 사실을 추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료는 그 사건의 일부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료를 통한 재구성으로 그 사건을 완벽하게 되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실중주의 역사학에서는 역사가의 일이란 과거의 사료를 수집하여 그저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견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즉,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E.H. 칸은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가 개인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찾고 학설의 끊임없는 재검토와 사료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거나 반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역사학은 과거의 수동적인 기록기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실에 대해 비판과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던 E.H. 칸의 역사 속으로 해서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